네, 이번 시간은 업무용 차량, 즉 차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부가세법상 공제되는 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부가세 공제 차량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말합니다. 개별 소비세는 1977년도쯤에 자동차를 사치성 자산으로 보고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름이 변해서 개별 소비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면 공제가 가능하다. 첫 번째 화물차, 두 번째 벤 승용차, 세 번째 1000cc 미만의 경차, 네 번째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다섯 번째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카니발 9인승 등이 해당되겠죠. 이게 바로 부가세 공제되는 차량에 해당됩니다. 단 이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공제여야 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로 봅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출동 차량, 장의업 운구 차량의 경우에는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이 차량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업종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공제 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영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공제되는 차량의 구입비도 공제가 되지만 관련 주유비, 세차 비용, 내비게이션 구입비, 주차 비용 등도 그 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업무용 차량은 업무용으로만 썼다면 아무리 비싼 차를 사더라도 즉 감가상각비가 연에 800, 즉 5년 동안 감가상각하니 차량 가액으로 8, 5, 40, 4천만 원 넘는 차량 가액이라도 모두 비용 처리가 됩니다. 단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즉 이걸 세법에서 과세 이연, 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전혀 불이익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일단 차를 샀을 때와 유지할 때 어떻게 비용 처리가 되는지 한번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차에 취득 매매 계약서가 있게 되고요. 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실 거고 취등록세도 냈을 거고 채권 매입 등의 영수증도 있으실 거고요. 자동차 등록증도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기본 증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고차를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중고차를 살 때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적격 증빙을 받을 수가 없어서 매매계약서와 이체증으로 대신 증빙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취득했을 때 갖춰야 될 증빙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업무용 차량을 유지를 할 때는 당연히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아까 부가세 공제 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그 다음 특정 업종, 자동차 판매업 등 몇 가지 열간 이 업종에 쓰는 차량을 제외한 차가 모두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이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거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한 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24년부터는 전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한 대를 초과 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 중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대상이 아니죠. 이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는 거는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다는 특약이 보험증권에 적혀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의무 대상자들이 전용 보험에 가입을 안 한다면 법인의 경우에는 전체 대표자 상여 처분이 될 거고요. 상여 처분은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뜻이고요. 개인은 전체 비용이 필요경비 불산 입측 비용으로 1도 인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가입 일수에 비례해서 비용 인정 여부가 따져지겠죠. 그럼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운행일지는 감가상각비와 기타 비용 합쳐서 한 대당 연 1,5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을 인정받으시려면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작성한다고 다 비용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했더니 총 주행 거리수 중에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전체 비용에 곱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되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차량별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감가상각비와 차량 유지 비용 합쳐서 1,500만 원도 차량 한 대당 한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행일지도 차량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류비
가입이나 기타 통행료 등등 모두 차량별로 구분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참조로 임대업을 하는 가족회사는 감가상각 한도가 2분의 1로 줄어들죠. 800이 아니고 400만 원이고요.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1,500만 원까지가 아니고 연에 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량인 경차, 승합차 등등의 차량은 부가세 공제도 되고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업무용 차량에 해당되지 않아서 모든 비용이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차량을 우리가 업무용 차량이라고 지칭하고 그 이외의 차량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불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인 법인과 일정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경우에는 전체 비용 자체가 비용 처리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고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되고 미작성 시에는 연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되고요. 작성을 한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업무용 차량 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대표의 개인 차량이라든지 직원의 개인 차량 등을 업무에 사용하게 되면 유류비 정도는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업무용 승용차 제재에 해당되지 않겠죠. 지출 증빙 사실이 인정되는 사업 관련해서 쓰신 비용에 대해서 전체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업무용으로 딱 직접 연관짓기 힘든 원래부터 있었던 차량 관련 소모품, 자동차세 이런 거는 당연히 비용 처리가 안 되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감가상각 한도 800만 원이나 전체 유지 비용까지 합친 1,500은 차를 취득하거나 리스 렌트를 연도 중에 하셨다면 월할 상각을 하셔야 됩니다. 12분의 개월수 이렇게 한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내가 딱 감가상각비 800만 원인 즉 5년간 감가상각이니 4천만 원짜리 차를 구매했다. 그럼 감가비가 나누기 5에서 800만 원이 나오고요. 기타 유지 비용이 700이었다. 이러면 합쳐서 이 차의 연간 유지 비용이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업무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전체 비용 처리가 됩니다. 단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대상자가 안 했다. 이러면 전체 비용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와 기타 비용 합친 전체 비용이 연 2천만 원인 차가 있었다.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1,500까지 비용 처리가 되니까 넘는 5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차량 사용자의 상여로 보게 되겠죠. 그 다음 업무 일지를 작성했는데 업무 사용 비율이 90%였다. 그럼 비업무용 사용 비율인 10%에 대해서 차량 사용자에게 상여로 처분을 하고요. 나머지 90% 즉 1,800만 원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 중에 감가상각 한도는 당연히 800 한도일 거고요. 계속 감가상각 한도가 연에 800이란 얘기는 드렸기 때문에 연에 800을 비용 처리하는구나.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고 난 해부터 감가상각비가 800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계속 비용 인정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는 경우에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반드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차를 샀을 때 아까 공제 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못 받았으니 판매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를 처분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장부가액에 대비해서 처분가액이 높으면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거는 회사의 이익으로 잡힐 거고요. 만약에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 이 부분도 연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800만 원씩 매년 추가로 비용 인정을 받으시면 되겠죠. 한도 내에서. 그 처분 손실이 없어질 때까지. 이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 질문이 좀 여러 개 있어서 몇 가지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가 2016년부터 적용된 제도인데 그러면 2015년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되는 내용에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 연수가 정액법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 법인에서 적용한 방법대로 얼마든지 상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처분 손실의 한도도 적용된다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차량분부터 업무용 승용차로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법인명의 고급 오토바이 배기량 1920cc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업무용 승용차 특례 규정을 적용받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부가세 공제되는 차량을 열거할 때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를 말씀드렸는데요. 업무용 승용차 규정에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 자동차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륜 자동차인 오토바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인의 업무 승용차 사용 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요건 중에 임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등기만 되어 있는 이사감사도 임원에 해당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세법상 임원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이런 명칭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이런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으로 보기 때문에 급여 지급 여부도 상관없고요. 즉 급여 지급 안 하더라도 등기만 되어 있는 실질적인 이사감사라면 임원으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세법은 실질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급여 받는 유무에 상관없이 실질로 이 이사감사 같은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차량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업무 승용차 송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나요? 하셨는데요. 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로 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비용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 차량을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동일 차량이 리스에서 취득으로 달라진 경우, 즉 리스 끝나서 명의 이전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경우 감가상각비 등 송금 산입 한도는 각각 계산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고 있다가 이를 명의 이전해서 우리 차량으로 취득하게 되면 리스와 취득을 구별 없이 하나의 차량으로 보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